저희 그 인플루언서 세션은 패션 뷰티 기업 브랜드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세계 기업 모셨고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글로벌 쇼 미디어 시장 넘버1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수니엔티의 박관용 본부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마코 코리아의 백성국 대표라고 합니다. 패션 뷰티 업계에서 약 11년 전부터 이 업을 했고요. 아마 지금이야 이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 많긴 하지만 10년 전에만 해도 행사장에 블로그 한 명 올 때 그때부터 저 구석에서부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업계에서 가장 많은 브랜드와 지금까지 약 800여 개 브랜드랑 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뭐 좋은 질문들과 많은 것들 관심 주시면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일어나셔가지고 저도 일어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10년차 지금 저희 뷰티앤라이프 인플루언서 비즈니스 진행하고 있는 레페리 이지은이라고 하고요. 저희 기업에 대해서 짧게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뭐 저희는 지금 뭐 레오제이님 비롯해서 약 400여 명 크리에이터들 소속을 하고 있고 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글로벌 브랜드들 인플루언서 마케팅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생성하고 커머스로 넘기는 이제 마케팅을 조금 대표해서 서포트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백성웅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되게 오래 업계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패션 뷰티 마케팅 트렌드가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 인사이트가 조금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좀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에 처음에 이렇게 뷰티 패션 브랜드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블로그 보면은 쳐다도 안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몇 년 지나면서 조금씩 뭐 네이버에 대한 SEO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인스타그램 채널 같은 게 나오면서 그런 거 알면서 그때만 해도 그냥 불러드리기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러드리기만 하면 되고 누군가 섭외하면 그냥 그것만으로 끝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더 바라세요. 그러니까 예전엔 솔직히 본사분들이 저희보다 많이 모르시니까 저희한테 모든 걸 의존하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해외가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어떤 플랫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든 걸 다 정량화시켜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큰 대기업 그룹사 임원회의에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든 걸 정량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좋은 애들 부르고 좋은 게 끝이 아니라 이제 모든 걸 수치화시키고 정량하는 것들. 그래서 조금 트렌드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냥 이걸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고 그게 트렌드였지만 이제는 수행 전에 예측을 하고 수행 후에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이 최근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크리에이티브나 컨텐츠적인 것보다는 이제 퍼포먼스적인 조금 요구하시는 그런 보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플루언서가 조금 컨텐츠랑은 뺄 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수니엔티 저희 박관영 본부장님께서는 그 인플루언서 기업에서 보는 좋은 컨텐츠가 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뭐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이게 숏폼 형태의 컨텐츠랑 롱폼 형태의 컨텐츠에서 조금 바뀐다고 보는데요. 숏폼 컨텐츠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완주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틱톡이라는 컨텐츠를 접근을 하면서 지난 4년여간 0에서 100만, 100만에서 1000만, 틱톡에는 최초 4천만 크리에이터를 0부터 매니지먼트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매니지먼트를 해오면서 어떤 영상이 특정 추천이나 로직에 걸리는 시스템이 좀 파악이 됐는데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숏폼에서는 영상 길이가 짧다 보니까 알고리즘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내가 만든 영상의 완주율이 70% 정도 가까이 확보가 되면요. 이 영상이 소위 말하는 추천이나 이런 떡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업체나 저희가 매니지먼트를 하거나 광고주의 입장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15초 영상을 만들어서 10.5초, 70%를 달성할 수 있는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가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그 가운데에서 완주를 할 수 있는 영상이 도대체 뭐냐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저희가 접근한 건 약간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틱톡이든 유튜버든 어떤 TV 방송국이든 결국 보여주는 컨텐츠는 시청각 컨텐츠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완주에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미있는 영상, 좀 당연한 소리죠. 두 번째는 익숙한 영상이고요. 세 번째는 트렌디한 영상인데 이 재미의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기 이제 제가 어떤 농담을 하거나 웃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하하호호하는 재미 요소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영상 컨텐츠를 볼 때 화질이 좋거나 이 컨텐츠의 기획력이 좋거나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질감이 좋은 영상들, 기술력이 좋은 영상들도 재미있는 영상이에요.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사람이 어떤 컨텐츠를 볼 때 쓸데없는 거를 보고 있다고 자각을 해버리면 약간 좀 현타가 옵니다. 집에서 이렇게 3시간씩 틱톡 보다가 의미 없게 느끼면 현타가 좀 와요. 근데 이 컨텐츠 안에서 내가 교육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다 그러면 교육적인 컨텐츠예요. 그 교육성이 뭐가 있냐면 패션이나 뷰티라고 예를 들었을 때 어떤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보고 내가 패션 스타일링을 느낄 수 있으면 교육적인 거고요. 게임 크리에이터 영상을 보고서 내가 게임 플레이를 할 때 그 친구가 운영하는 어떤 게임 방식을 배울 수 있어도 교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재미 요소 중에 재밌거나 질감적으로 어떤 질량이 좋거나 컨텐츠적으로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을 1차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익숙한 포인트에서 약간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 플랫폼 자체가 쇼폼이다 보니까 컨텐츠가 굉장히 빠르고 유저분들이 스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시청각 컨텐츠에서 청각을 잡아주시면요 앞에 1초 정도를 좀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연사를 하면서 코이스모를 지나가는데 사실 뭐 어떤 노래가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제 귀에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노래가 어저께 그저께 나온 뭐 블랙핑크의 핑크 베놈이라 그러면 이 노래가 제 귀에 들려요. 플랫폼에서 이 피드를 내리는 유저분들도 좀 똑같은데 피드를 내리시다가 내가 아는 노래가 흘러나오면요 잠깐 멈칫하는 기간이 딱 생깁니다. 근데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0.5초 컷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 1초에서 2초 정도를 음악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어떤 센스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1초를 음악으로 내가 유지를 시켜주고 그 1초 안에 유저가 영상을 봤는데 화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화질이 좋은 상태로 한 2, 3초가 흘렀는데 이게 사람이면 한 3초쯤 지나가면 이 영상이 재밌는지 아닌지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돼요. 그런데 다 봤는데 이 영상이 나한테 주는 어떤 베네핏이 있다? 팔로우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거나 익숙한 영상에 대한 포맷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좀 어깨 경험이 필요한 부분인데 트렌디에 대한 부분이에요. 사실 이 쇼폼 콘텐츠나 롱폼 콘텐츠를 할 때 트렌드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직감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면요. 제가 틱톡을 처음 접했을 때 유저 수가 최대 팔로워가 1만 명이 안 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가 틱톡에서 모종의 어떤 이벤트적인 일을 받고 크리에이터분들 육성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최초로 100만 크리에이터를 배출했을 때 이 틱톡 어플에서 하프앤하프라는 어떤 기능적인 트렌드가 나왔었어요. 내가 만든 영상에 여기 계신 맨 왼쪽 영상처럼 하나의 영상에 이어붙이는 하나의 컨텐츠가 나왔었고요. 저 기능성 트렌드가 나왔을 때 틱톡에 있는 유저 트래픽이 거의 10배 이상 증가를 했고 최초의 100만 크리에이터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요게 이 트렌드가 되게 거창한 것처럼 무슨 연에 한 번, 2년에 한 번 있는 기회가 아니라요. 쇼폼에서는 정말 달에 한 번씩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 하프앤하프 때 100만 팔로워가 탄생을 했고 여기 계시는 손댄스, 아마 광고주분들은 손댄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손댄스가 유행했을 때 최초의 1000만 팔로워가 틱톡에 생기고요. 이모티콘을 활용한 댄스가 틱톡의 트렌드로 자리 잡히고 혹은 어떤 슬로우 모션을 활용한 트렌드가 생기고 비포 앤 애프터라고 해서 내가 만든 영상에 후기를 보여주는 영상의 트렌드가 생기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공간 베이스의 어떤 트렌드가 유행을 했었는데 그때 틱톡에 나온 게 이어찍기라는 컨셉입니다. 그 이어찍기라는 트렌드를 활용했던 친구가 현재 국내에 있는 4,500만 원정맨이라는 친구인데요. 이런 각 플랫폼에서 원하는 기능적인 트렌드를 찾아서 크리에이터분들이
내 컨텐츠를 녹이신 분들이 현재 있는 1000만 팔로워분들이시고요. 그 컨텐츠를 녹인 광고주분들이 현재 업계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광고 사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뭐 2022년도, 1년도의 어떤 트렌드는 아직도 공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우영우 변호사부터 해서 쇼박스나 너덜트 같은 이런 유튜브 채널도 존재하고요.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본 CU 편의점의 어떤 기업 광고 계정들을 봤을 때 공감에 기반한 콘텐츠를 찍으시면 굉장히 좋은 트래픽이 나오고요. 이것들은 어떤 큰 대주제의 트래픽들이고 오징어 게임이나 종이의 집 같은 매달 넷플릭스에서 새로운 콘텐츠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콘텐츠 소스들을 녹이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영상을 만드는 게 일단 저희는 우선이라고 보고 좋은 영상은 완주할 만한 좀 가치가 있는 영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떡상하는 컨텐츠가 만들어지려면 70% 이상의 완주율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세 가지 요소, 재미, 그리고 익숙함, 트렌드 3개 말씀 주셨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말씀 주셔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 레페리 플랫폼 쪽에 문의 질문 드리고 싶은데, 되게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10년 정도 근무를 하셨으니까 인상 깊었던 거나 되게 힘들었거나 하는 캠페인 사례가 있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일단 레페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플루언서로 브랜드가 알리고 싶은 코어를 알리는 거에 그치기보다 최대한 그걸 이제 컨버전을 일으키기 위한 고민들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소셜 마켓이라는 인플루언서 공구 시스템부터 나아가서 네이버의 라이브 커머스까지 조금 좋은 사례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브랜드가 그 안에서 좀 선순환되어서 인플루언서랑 브랜드랑 소비자가 움직일 수 있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21년 후반부부터는 거의 크리에이터를 MD로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아예 이제 실제 브랜드 내에서 그 넥스트 제품, 넥스트 시장과 소비자를 타겟팅하시기 위해서 BM들이 고민하신 팀에 인플루언서의 이제 소비자 인사이트까지 넣어서 좀 활용하고자 되게 많이 들어오셨고, 특히 뷰티 뒤에 패션, 라이프 스타일까지 있는데, 뷰티 패션까지는 거의 저희가 인플루언서와 함께 아예 니치한 타겟팅하는 팬덤을 먼저 선공략하고 그걸 다시 대중화시키는 그런 약간 루틴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대표 사례로는 저희가 뭐 에스쁘아 같은 이제 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브로우가 되게 니치한 제품이에요. 뭐 하나 비싸봤자 2만 원대 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이 시장에 정말 많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포인트를 그 크리에이터가 소비자의 니즈나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뽑아내고 그걸 뭔가 새로운 시장에 선런칭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고, 사실 뭐 이미 지금 온 관계자분들께서 뷰티나 패션 브랜드의 PR 기사를 보셨다면 뭐 달바의 더블 세럼 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스킨케어계에서 인플루언서가 처음으로 뭐 라이브 1시간 내에 억대 혹은 2억대 이상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조금 놀라운 성과를 보였던 캠페인인데요. 이 건이 단순히 레오제이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매칭돼서 잘 됐다기보다 굉장히 뒷단에 큰 이제 브랜드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이미 특정 제품,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 스테디셀러 제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라인으로 이제 더 디벨롭을 해야 되는 고민에 이거를 안티에이징 크림 하면 모두가 되게 리치하고 뭔가 나는 기름져서 못 쓸 것 같아 라는 소비자 고민에서 누구나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짬짜면 같은 크림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게 뭔가 안티에이징계의 새로운 좀 영한 얼리 안티에이징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결론 하에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패션이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개발한 거는 뭐 한두 건밖에 없고, 거의 초반에 나온 FW에 나온 룩들을 크리에이터가 먼저 셀렉하고 그 셀렉한 걸 가장 먼저 타겟팅해서 커머스로 이제 돌리는 시스템을 진행했고요. 실제로 제가 매출 오픈하면 안 돼 되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사이드에서 매출 오픈을 조금 이제 지양하셨기 때문에 목표 매출 달성률 100%다 이렇게 되게 좀 가려서 표현을 했지만 저희도 조금 예상했던 반응보다 예상하는 반응 수치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인플루언서를 워낙 커머스를 많이 해봐서 평균 크리에이터들이 파는 개수가 200세트에서 300세트 정도 돼요. 커머스를 열 때 셀러를 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는 사람들.
근데 중간급, 미들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700세트에서 1000세트 정도 팝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자 수 관계없이 이 사람 좀 잘 판다 하는 영업왕들, 그리고 뭐 레오제이님, 미스코님 구독자 50만을 관계에 떠나서 이렇게 PR 기사가 나오고 모든 브랜드가 니즈로 하는 크리에이터들은 거의 어나더 레벨로 파세요. 최소 3-4천 세트 이상을 판매하시고, 이제 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시장 뒤에 뒤를 열어놓는 형식으로 훨씬 더 많은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런 그레이드 따라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미소 지그재그도 거의 미들급에 해당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뭐 레퍼런스적으로는 이런 공동 개발권이 되게 베스트 레퍼런스가 많이 나왔지만 어려웠던 점은 브랜드의 코어가 없이 개발을 하려 들어오셨을 경우 크리에이터에 다 맞춰주려고 오히려 열어두시는데, 저희 그걸 굉장히 레펠링 지양했어요. 이유는 이 크리에이터 말고 이 크리에이터가 평생 모델이 되실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이제 팬덤들 촉발시키는 촉발제로서 인플루언서가 들어가셔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 이 크리에이터에게 그냥 올인하시는 거죠. 이 크리에이터로 매출 다 내고 이걸로 리마케팅 하시겠다, 계속 이 팬한테만 팔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브랜드 분들이 요즘 더 많아지셨어요. 이 PR 기사를 보시고 찾아오실 때.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브랜드 코어와 방향성이 있는 상태에서 크리에이터는 정말 도움을 주는 서포트로서, 그리고 그 팬덤의 커뮤니티를 촉발제로서 사용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제품 공동 개발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인데 시간이 되게 오래 소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품마다 다르고 또 담당자분들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공동 개발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저희 최소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하자라고 하고 런칭 일까지의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좀 길게 보면 8개월까지 보고요. 그 내에 스토리보드를 같이 짜고, 그리고 사실 그 메인 개발하는 크리에이터뿐 말고도 백단에 이제 커뮤니티를 걷는 작업들을 해요. 왜 서포트할 여론들을 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준비했을 때 최소 6개월에서 뭐 길게 지정하시는 분들은 1년, 만족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하겠다 하는 것들은 1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매체 솔루션 팀이랑 부서에 있어가지고 매체 바잉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인플루언서가 얼마만큼의 어떤 그 브랜드에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디마코 백성국 대표님께서는 이 인플루언서가 얼마만큼의 그 브랜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말씀 가능하실까요? 두 회사랑 저희 회사는 역할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기업에 플래닝을 드릴 때 소위 말하는 뭐 히어로 콘텐츠다 혹은 뭐 빅마우스다 이런 건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이나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어떤 기폭제 역할, 어떤 티핑 포인트 역할을 만드는 것들을 해주시는 역할인 거고요. 저희 회사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홈쇼핑을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한테 바이럴이나 인플루언서를 맡겨요. 그럼 이거 왜요? 방송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소비자 구매 여정에서 볼 때 초반에 어떤 그 브랜드 어웨어니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인지도에 대해서 어떤 구매 전 단계를 갈 때 한번 검증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두 회사가 갖고 있는 큰 메가급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이나 이런 걸 크게도 하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이런 역할과 함께 어떤 구매의 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꼭 패션 뷰티가 아니라도 내가 어느 동네에 새로운 데 갔을 때 먹을 걸 찾는다 봤을 때 여기가 맛집인 것 같은데 네이버 리뷰가 없어. 그럼 이게 장사가 되는데요? 이런 의심들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패션 뷰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플루언서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큰 기폭제 역할 이런 것들, 그리고 직접 이렇게 제품 개발까지 역할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영향력에서는 이런 역할과 함께 어떤 구매에 대한 근거,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들, 꼭 저희 새 회사의 업인에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어떤 구매 여정 패턴이 이제는 이걸 통해서 듣건 아니면 다른 데서 듣다 하더라도 내가 구매 전에 검증을 하건 모든 부분에서 전방위적인 역할의 영향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은 한 3년 전, 4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공정인문구 광고 붙는 거 나왔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 1차로 모든 걸 다 디펜스를 했어요. 아마 저희 회사가 저희 클라이언트가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해서 제가 그걸 직접 했거든요. 업계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었으니까. 그 당시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앞에 광고라고 다 붙는데 이거 효과가 있을 거야?
이분들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저희도 물론 그런 우려를 했고 저희 회사의 업이 없어지는 것까지 걱정을 했지만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갖고 있는 팬들은요 앞 광고를 환영하고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개발하면요 팬덤으로 더 힘을 받쳐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국가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제약이나 광고 입법에 있어서도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브랜드 마케터분들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팬덤과 기본 과정에 그냥 검증하는 절차에서 이것들도 확실시켜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소비자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걸 10으로 봤을 때 인플루언서가 가져가는 영향의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실까요? 백성분들께서 10으로 가서 정량화를 모두 다 시킬 수는 없지만 네네네. 이제 정량화를 굳이 시킨다고 하면 네. 10 중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보실까요? 패션이랑 뷰티는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지금 패션 뷰티 두 네네네. 개가 나오지만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패션 쪽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한 800개 브랜드 중에서 한 400개 반반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패션 쪽은요 연예인 쪽에 대한 파워가 아직은 세요. 근데 뷰티는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부분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떤 인플루언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바이럴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매출 성공 사례에서 봤을 때는 패션 쪽은 아직도 어떤 연예인을 모델로 쓰고 어떤 드라마의 PPL에 나오고 어떤 공항 패션을 입히고 이게 구매에서 그 브랜드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거에 절반 이상까지도 간다고 저는 보고요. 근데 뷰티는 오히려 인플루언서랑 이런 쪽이 더 절반 이상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은 연예인분들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이제 뷰티 쪽에서는 인플루언서를 많이 쓰는 경향을 보인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순이엔티 저희 박관영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많은 이제 패션 뷰티 기업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진짜 이거 하나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어떤 공통의 인사이트가 혹시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성공 전략, 노하우, 비법.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듣고 가셔야 돼요. 네. 요게 약간 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일단 인플루언서 광고를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근데 이게 평가가 많이 갈려요. 어떤 분들은 너무 좋은 효과를 봤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뭐 왜 하냐고 얘기를 주시는데 결국 종착점은 다시 다들 하세요. 안 좋았다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결국엔 다시 접근을 하세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결국 시장에서 인플루언서 광고가 필요하다는 니즈는 명확히 아는데 내가 집행했던 광고가 성공을 했냐 아니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대표님들도 계시고 여기 뭐 본부장님들도 계신데 어떤 사업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초기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진행하는 사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는 많이 경험도 하고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인플루언서 광고에는 갑자기 이제 기획을 하고 메가 크리에이터 분들로 돈 1,000만 원씩 들여서 진행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메가 크리에이터가 이 광고를 진행을 하던 약간 마이크로 크리에이터 중에 장악력이 있으신 분이 진행을 하던 기획력에 따라서 되게 많이 갈리는 게 인플루언서 광고인데 질문하셨던 어떤 성공 전략을 얘기를 좀 드리면 만약에 패션 광고주의시고 로고 플레이에 자신 있는 패션이라 그러면요 저는 조건 없는 시딩을 먼저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유가 뭐냐면 어떠한 패션 제품을 시딩을 하고 나서 데이터를 짜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을 A라는 크리에이터한테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시딩했을 때 그 친구가 올리는 빈도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명확하게 어떤 해시태그나 광고성처럼 협찬 요청을 해서 전달한 이 제품을 올리는 데이터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미션을 굉장히 많이 넣은 상태로 패션 제품을 시딩을 했는데 이게 과연 1,000만 단위 팔로워 친구들이 무료로 올려주는지에 대한 세 가지에 대한 집계를 꼭 내셔야 되고요. 만약에 아무런 요구 조건 없이 제품을 줬는데 잘 입어주고 기업 계정을 태그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따로 관리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한 벌 줄 거 2벌 주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단계에서 미션을 선택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1000만 메가 단위의 어떤 크리에이터분들은 아무도 참석을 안 하고 10만 만 명 단위의 내가 원하지 않는 크리에이터분들만 참석한다 그러면 약간의 요구 조건을 받으셔서 인사이트를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 제품을 무상으로 시딩을 해서 이 친구분들이 만약에 영상을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그 영상을 가지고 저는 딜을 하시길 좀 추천을 드려요. 내가 이미 제품을 받아서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그 영상을 내가 라이선스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집행으로 광고를 돌려보겠다고 의뢰를 주시면 생각보다 거절을 잘 안 하세요. 그럼 그 영상물을 가지고 매체들을 돌리셔서 이런 CTR이라던가 어떤 전환율에 대한 값을 찾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결론은 한 번 할 거에 예산으로 한 100건 정도의 케이스를 만드셔서요. 전환값 평균치를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